I got the cash in the bags. 오늘은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조그만 특별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했고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이해하기 힘든 사건. 억울하게 한 생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호주 뉴캐슬, 뉴사우스 웨일스 주에서 시드니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호주 공업의 중심지입니다. 조 칭쾌, 1971년 6월 11일, 그는 이탈리아인 아버지 니노와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호주로 이민 온 조의 부모는 호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조는 어릴 때부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4살 어린 동생 안토니를 돌보고 청소 등 집안일을 돕는 의젓한 아들이었습니다. 활달한 성격의 조는 학교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는데 털털한 성격과 잘생긴 외모로 특히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한 조는 뉴캐슬에 있는 한 회사의 토목기사로 취업합니다. 화목한 가정,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 안정된 직장,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을 알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995년, 조는 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3살의 아누 싱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아누는 잘생기고 유머러스한 조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조 역시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누에게 첫눈에 반하죠. 아누 싱, 1972년 9월 3일, 아누는 인도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페디와 어머니 수린더 두 사람은 모두 의사입니다. 아누의 부모는 딸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아누가 1살이던 1973년에 호주로 이민 와 스트라스필드에 정착합니다. 아누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공부보다는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고 과감한 옷차림을 즐겨 입었죠. 10대 여느 아이들이 그렇듯 이 무렵 아누는 보수적인 부모님과 자주 마찰을 빚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걱정과는 달리 의사인 부모님을 닮아서인지 아누의 성적은 꽤 우수했습니다. 1991년, 아누는 호주 국립대학교에 들어가 법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합니다. 캔버라에 있는 호주 국립대학교는 아누의 집이 있는 시드니에서 차를 타고 약 3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아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이 계신 집을 떠나 혼자 생활하게 됩니다.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너무 귀하게 자란 탓일까요? 아누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죠. 성적도 떨어지고 집을 그리워했습니다. 급기야 우울 증세까지 보였죠. 아누는 하루에 5-6번씩 집에 전화하고 주말이면 부모님이 계신 시드니로 갔습니다. 첫 학기가 지났지만 아누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누는 여전히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아누의 부모는 학교를 1년 동안 휴학하고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합니다. 시간이 흘러 1992년, 1년 동안 집에서 쉰 아누는 복학을 합니다. 학교로 돌아온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공부에 집중하며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새로운 일상을 찾고 밝아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 사이먼 덕분이었습니다. 사이먼은 아누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입니다. 이 둘의 달콤한 사랑은 3년간 이어집니다. 1995년, 아누와 사이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도 크게 다투죠. 방학이 되자 아누는 뉴캐슬에 있는 친척집으로 놀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 대학을 졸업한 조 칭케를 만나죠. 조와의 만남은 아누에게 신선한 자극과 함께 쾌락을 선물합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것만 같았던 짧은 일탈을 남자친구 사이먼이 눈치챕니다. 여자친구 아누와 조의 관계를 알게 된 사이먼은 이별을 통보하고 바로 아누와 함께 지내던 집을 나옵니다. 깊은 관계였던 사이먼이 매몰차게 자신을 떠나자 아누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매일 눈물을 흘리며 불면증에 시달렸고 학교 성적은 다시 곤두박질 쳤으며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각종 약물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이먼과의 이별은 아누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1995년 12월, 아누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사이먼과의 이별 후 아누는 자신의 외모와
몸매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아버지 패디가 보기에 딸 아누는 심각하게 말라 있었지만 아누는 스스로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하며 음식을 거부하고 심지어 지방 흡입을 하고 싶다고 말하죠. 하루는 아버지 패디가 콜라와 초콜릿만 먹고 있는 아누를 발견합니다. 딸이 섭식장애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깨달은 아버지 패디는 아누에게 신경정신과 치료를 권하지만 딸 아누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1996년 존은 짧고 강렬했던 아누와의 만남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아누에게 연락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죠. 두 사람은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존은 아누를 뉴캐슬로 초대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여자친구 아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조의 여자친구 아누를 만난 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아누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아누 자신이 있어야 했고 화제를 자신의 관심사로만 돌리는 모습을 보이죠. 전 남자친구 사이먼과의 이야기를 한다던가 조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 생뚱맞은 스킨십으로 그들의 대화를 방해하는 등 함께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가 있는 캔버라로 돌아간 아누는 저녁 6시 10분이 되면 조에게 전화를 합니다. 조의 가족은 보통 저녁 6시에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조의 가족에게 가족이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은 매우 소중했죠. 그런데 아누는 꼭 이 시간에 맞춰 전화를 합니다. 참다 못한 조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누에게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전화를 피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누는 보란듯이 계속 저녁 6시 10분에 전화를 합니다. 조의 관심이 자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걸 참을 아누가 아니었죠. 아누는 조와 사귀는 내내 조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몇 주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고 반대로 조가 자기 말을 잘 들으면 온갖 달콤한 말로 조를 현혹시킵니다. 이때부터 조는 자주 술을 마셨고 피우지 않던 담배까지 피우기 시작합니다. 1996년 겨울 아누가 조에게 캔버라로 와 자기와 함께 지내자고 말합니다. 조는 장거리 연애로 아누와 오해가 쌓여 갈등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는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캔버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조가 아누와 지내기 위해 캔버라로 떠날 거라고 하자 조의 가족은 펄쩍 뛰며 그의 결정을 반대합니다. 아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조의 가족은 조가 여자친구를 위해 직장까지 관두고 이사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에도 조는 캔버라로 떠납니다. 이제 조는 아누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1997년 캔버라로 온 조는 아누와 함께 지냅니다. 그들은 한 쌍의 행복한 커플처럼 보였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누의 증세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호소하기도 하고 머리가 이상하다고 했다가 피부 속에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딸이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에 시달리는 것을 발견한 아누의 부모는 아누를 신경정신과에 데려가지만 그녀의 증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누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여성이 조에게 고백을 합니다. 조는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하며 거절하지만 그 여성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에게 구애를 펼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누는 크게 화를 내며 조를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아누는 조를 만나면서 더 광적으로 자기 외모에 집착합니다. 지나치게 다이어트를 하고 몸무게에 매달리죠. 과도한 외모 집착증과 함께 그녀의 증세는 날로 더 심해집니다. 1997년 5월 아누는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남자친구인 조는 멀쩡하고 자기만 에이즈에 걸린 것은 불공평하다며 조도 에이즈에 걸려야 한다며 자기 피를 남자친구 조의 칫솔에 묻혀놓기도 합니다. 아누는 웃었다 울기를 반복하며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믿으며 그 상태는 더 절망스러워집니다. 보다 못한 아누의 아버지 패디가 딸 아누를 데리고 여러 신경정신과를 찾아다니지만 아누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는 의사들의 소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아프다고 주장하며 그 증세는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아누의 어머니 수린더까지 나서 캔버라 정신건강위기팀에 연락해 딸 아누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누의 부모는 필사적으로 아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런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누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아누의 학교 친구들 역시
안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안우는 자주 학교 수업에 빠졌고 학교에 올 때면 헝클어진 머리에 지저분한 옷을 입고 나타나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상은 아니어 보였죠. 안우는 2주 동안 방에 틀어박혀 밖에 나오지도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은 채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양한 약물에 의존한 채 지내죠. 이 무렵 그녀는 하루에 10번씩 샤워하는 강박을 보입니다. 조는 안우에게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안우는 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난 상태였고 조는 점점 그녀를 멀리합니다. 안우 역시 조의 마음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안우는 친구 레이첼에게 말합니다. 이게 다 조 때문이야. 조가 그 다이어트 약만 주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다고. 조와 전 남자친구 사이먼, 그리고 내 주치의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어. 안우는 자기가 이렇게 된 게 모두 남자친구 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준 다이어트 약을 먹고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조는 안우에게 다이어트 약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우가 말하는 약은 정확히 말해 다이어트 약이 아닌 구토를 유발하는, 즉 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토 유발제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 조에 대한 원망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서서히 안우의 무서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1997년 6월, 안우는 친구 마다비에게 조와 함께 목숨을 끊을 거라고 말합니다. 안우의 말을 들은 친구 마다비는 안우를 돕겠다며 선뜻 발벗고 나섭니다. 정말 범상치 않은 조합이네요. 안우와 마다비는 먼저 국립도서관으로 가 약물, 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1997년 여름, 안우는 같은 로스쿨 학생 T를 찾아가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으로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입어 자하고 싶다며 총을 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T에게 다시 연락해 약을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고 구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1997년 9월, 안우와 마다비는 로스쿨 학생 T에게 꽤 많은 약의 약을 사고 어떻게 주사하는지 그 방법을 배웁니다. 로스쿨 학생 T가 왜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지 안우에게 묻자 그녀는 말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갈 거거든. 1997년 10월, 안우는 캐먹이라는 여성에게서 수면제를 구입합니다. 이 약은 수면제 중에서도 효과가 너무 강해 그 해악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불법인 약물입니다. 안우는 단순히 약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약의 강도와 먹는 법, 약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가지를 물으며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997년 10월 20일, 안우는 조와 함께 지내는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엽니다. 안우가 말했던 대로라면 이 파티가 끝나면 안우와 조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안우는 이 방법만이 안우 자신이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는요, 안우의 주장대로 안우가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도 어쩌면 안우를 위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는 왜 이 계획에 함께해야 하는 거죠? 조도 여자친구 안우의 계획을 알고 동조하는 걸까요? 무섭지만 조는 안우의 이 엄청난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우가 어떤 일을 꾸미는지, 그리고 이 일에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사실, 그 어떤 것도 모르고 있죠. 더 소름 끼치는 건 안우의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안우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도 조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안우처럼 모두 로스쿨 학생입니다. 그들이 안우의 파티에 참석한 건 몇 달 동안 준비한 안우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파티에 참석한 이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고 떠들며 파티를 즐깁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안우는 조가 마시는 커피에 수면제를 탑니다. 커피를 마신 조는 금방 잠이 듭니다. 조가 잠든 사이 몰래 약을 주사해야 하는데 준비한 약이 제대로 녹지 않아 치사량을 주입하지 못합니다. 안우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남자친구 조는 무사히 잠에서 깨고 살아나죠.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안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파티를 엽니다.
4일 후 10월 24일 금요일, 안우는 두 번째 파티를 엽니다. 두 번째 파티 역시 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게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티에서는 안우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조 말고도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슬라비카. 그녀는 4일 전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슬라비카의 눈에 비친 안우와 조는 너무 아름다운 커플이었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파티가 끝나갈 무렵 안우는 커피에 수면제를 타 술이 취한 조에게 먹입니다. 커피를 마신 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잠든 조에게 안우는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많은 약의 약을 투여합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새벽 5시, 슬라비카는 마다비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기로 합니다. 자정쯤 파티를 떠나 먼저 마다비의 집으로 돌아온 슬라비카는 새벽 마다비가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에 깹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이 엄청난 계획과 파티의 진짜 목적에 대해 듣게 되죠. 마다비는 왜 사실을 알려준 걸까요? 안우와 마다비의 정신 나간 계획을 알게 된 슬라비카는 분노합니다. 오전 9시 16분, 슬라비카는 안우에게 연락해 경찰에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슬라비카와 안우의 통화가 끝나고 안우는 마다비와 함께 학생회장 만시니의 집으로 찾아가 슬라비카를 말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시니는 슬라비카에게 말합니다. 진짜 걔네 말을 믿는 거야? 조는 살아있어. 지금 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우는 조에게 그냥 수면제 몇 알 먹였을 뿐이야. 안우는 조가 자기가 죽는 걸 방해할까봐 자기 하려고 먹인 거라더군. 안우는 죽고 싶다고 말해놓고 봐, 죽지 않았잖아. 안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슬라비카는 학생회장 만시니의 냉담한 반응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조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만시니의 말을 믿기로 합니다. 밤 10시 19분, 조는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상태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죠. 안우, 나 좀 병원에 데려다줘. 조가 여러 번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안우는 조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10월 26일 일요일 아침, 조의 몸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칠 안우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사살. 안우는 캐먹에게 다시 약을 사 조에게 주사합니다. 11시 55분. 안우는 캐먹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조가 과다복용으로 죽어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발 도와줘. 안우의 전화를 받은 캐먹은 파티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이었죠. 사건의 전말을 알 리 없는 그녀는 빨리 911에 전화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우는 우물쭈물 횡설수설하며 그럴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캐먹이 화를 내며 왜 그러냐고 닥달하자 그제야 안우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안우의 말이 끝나자 캐먹은 말합니다.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몇 분 뒤면 조는 정말 죽고 말 거야. 네가 지금이라도 여기서 그친다면 그 사람은 너를 미워하고 욕하는 선에서 끝내겠지만 이대로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넌 교도소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캐먹의 말을 들은 안우는 마지못해 911에 전화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올리비아라 속이고 틀린 주소를 알려주죠. 그러나 이를 눈치챈 911 교환원이 그녀를 추궁하자 안우는 할 수 없이 정확한 주소를 알려줍니다. 12시 18분. 안우가 틀린 주소를 알려준 탓에 한참 길을 헤매던 구급대원들이 마침내 안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조를 살리기 위해 서둘러 응급조치를 하지만 조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들의 말에 따르면 주소를 찾느라 우왕좌왕 시간만 끌지 않았어도 조는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조가 숨을 거두자 안우는 조를 끌어안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이지만 정작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의 부모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리자 조의 어머니 마리아는 소리칩니다. 안우가 그랬어! 조의 부모는 곧장 캔버라로 달려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조의 몸에서 다량의 약 성분과 수면제가 검출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신이 조에게 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한 안우를
경찰서로 소환해 신문합니다. 안우는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는 척하며 손가락 사이로 경찰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안우는 경찰의 질문에 횡설수설 진술을 번복합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조와 함께 죽으려고 했다면서 왜 혼자 살아남은 거죠? 지금까지 안우는 이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우는 조가 준 다이어트 약 때문에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로 이 같은 일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의 가족은 조가 약물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합니다. 경찰이 조가 안우에게 줬다는 다이어트 약을 가져와 분석하는데 이 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 약이 아닌 구토 유발제였습니다. 안우는 또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 마다비가 자신의 범행을 도왔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서로 소환된 마다비는 말합니다. 제가 안우의 계획을 도운 건 맞아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누가 진짜 이런 미친 짓을 할 거라고 믿겠어요. 정말 실행에 옮길 줄은 몰랐어요. 1997년 10월 28일 안우가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우는 자신이 죽으려는 계획을 남자친구인 조가 막을까봐 약을 투여했다고 진술합니다. 11월 5일 살인 공모죄로 기소됐던 마다비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12월 안우 역시 인격 장애가 있다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보석을 신청합니다. 1998년 11월 안우와 마다비는 함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켄트리스핀 판사는 안우와 마다비 중 누가 유죄인지 불분명하다며 재판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두 사람이 따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죠. 1999년 2심 재판에서 안우는 배심원 재판을 포기하고 판사에 의해 재판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우의 변호사는 안우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은 맞지만 그녀가 오랜 기간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안우를 감정한 법의학 정신과 전문의 폴 멀린스 교수는 법정에 나와 진술합니다. 안우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가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었어요. 또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안우는 심각한 섭식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자신이 다이어트 약에 중독된 것은 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약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말 끔찍한 점은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이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무신경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안우를 다그치고 자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그렉 형사는 말합니다. 안우가 사람들에게 총을 구할 방법에 관해 묻고 다녔고 총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방법을 바꿔 약을 구했다는 건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녀는 법을 기만하고 있어요. 안우는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진짜 피해자는 조의 가족들이죠. 법정에는 안우의 친구 레이첼이 나와 증언합니다. 안우는 자기는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법에 대해 잘 안다고 했어요. 법이 어떤 허점을 가졌는지도 잘 안다고 했죠. 그리고 정신의학에 대해서도 공부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검찰은 안우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그녀에게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1999년 4월 23일 재판부는 안우의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안우에게 10년형을 선고합니다. 또 공범 마다비는 2심에서 살인, 과실치사, 살인미수, 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되지만 모든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26살의 젊은 남성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조의 가족 역시 정의는 사라졌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게다가 더 말이 안 되는 사실은 안우는 1997년부터 재판기간을 포함해 고작 4년을 교도소에서 지낸 뒤 2001년 10월 가석방됩니다. 안우는 출소 후 조의 가족을 만나 사과를 전하고 싶다고 했지만 조의 가족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출소 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사회로 돌아와 범죄학을 연구하며 자기만의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범죄를 저지르는 여성들,
호주에서 여성들이 범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경로를 전자책으로 자체 출간하기도 하죠. 마다비는 미국으로 이민 간 후 결혼해 아이까지 낳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 호주 시나리오 작가 헬렌 가너에 의해 실화소설 조 칭케의 위안으로 출간됐고 이후 그녀가 그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영화로 제작됩니다. 안우, 마다비를 비롯해 그날 파티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모두 잘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